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급여 결제할 때 체크 사항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급여 결제를 하시게 된다면 아니면 혹은 이게 잘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걸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최소한 우리가 이 정도에서 보면 어느 정도는 다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여 대장이에요. 네, 급여 대장은 우리가 사람별로 모두 다 나와 있습니다. 사람별로, 수당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람별로 총괄적으로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급여 대장을 출력해서 보시면 되고 이 첫 페이지부터 다 나오거든요. 사람별로. 네. 근데 이제 총괄된 내용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를 보게 된다면 교원과 행정직과 기간제 교원의 각각의 합계 금액들이 수당별로 나와요. 저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세외에서 비통합급여 수납 잡을 때, 세외로 수납 잡을 때 여기 있는 금액들을 총괄된 금액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고 활용을 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급여 담당자들도 마찬가지고 저 이거 무조건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탭입니다. 급여 담당자들한테 강의할 때는 매달 이거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공제 같은 거 전월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전월 비교를 집계 내역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증감 인원과 증감 금액이 다 나와 있어요. 진짜로 변경된 게 있다면 이렇게 표시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우리가 나이세는요, 뭔가 밑줄이 쳐져 있다? 뭔가 글자나 숫자에 밑줄이 쳐져 있다? 우리가 여기를 클릭하면 팝업이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네, 밑줄 쳐져 있는 거 클릭해 보세요. 팝업 창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세부적인 거, 이 수당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변경됐고의 내용들이, 증감 내용들이 다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증강 인원이랑 금액이 0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수당들을 전부 다 매달 확인해 보고 있어요. 네, 매달 확인해 봐서 인원하고 금액이 변동이 없지만 그 안에서 또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총 인원과 금액이 빠지더라도, 변경이 없더라도 세부적으로는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모든 내용들을 체크하면서 확인해 보고 있고요. 특히 여기서 보시면 우리가 수당이 잘 나가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많아요. 반려무 수당 교장에게 지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교장 선생님 승진했었을 때 이게 잘 반영이 됐는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직 수당이라면 우리 학교 교원 수는 다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 교원 수를 여기서 파악할 수 있고요. 교직 수당 가산금은 우리 학교 부장 교사 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특수교사수, 여기는 우리 학교 담임. 결국은 우리 학교 학급 수를 또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이 금액이 다르다? 우리 학교 부장 선생님 숫자하고 다르다? 뭔가 그러면 급여가 잘못 나가고 있다는 거겠죠? 네, 그렇게 해서 급여 전월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급여가 뭔가 잘 들어갔구나, 아니면 뭔가 변동이 있구나, 그런 내역들을 실장님들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공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사항이 있다면, 그래서 클릭을 눌러보시면 어떻게 공제 금액이 변동이 됐는지 네, 상세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무직 급여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좀 유용한 데가 있어요. 이게 이름이 이래요. 급여 산정 내역 시도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그냥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뭐 특별히 지은 게 아니라 마치 17개 시도를 뭐 다 확인하는 건가? 막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름이 이렇습니다. 급여 산정 내역 시도별인데 말씀드렸다시피 뭔가 나이스에는 밑줄이 쳐져 있다? 클릭하면 팝업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름을 클릭하게 되면요. 임금 명세서가 보여요. 이름을 클릭하면 임금 명세서가 보이고 여기 이런 통상시급이라든지 이런 수당들을 다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팝업창이 뜨는데 이 금액들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산출 근거를 알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보시면 이 조리사님이 기본급 단가가 다르죠. 네. 1986000이 아니죠. 왜 이렇게 됐는가를 클릭을 해보시면 우리 이 사람의 전월 거가 소급이 된 거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의 금액은 이 1986000원인데 이 사람이 소급 기간이 있어가지고 기간이 소급이 돼서 이렇게 금액이 됐구나라고 산출 내역을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방학 때. 방학급여는요, 우리가 방학이 있는 날과 없는 날에 급여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급에 여기는 숫자를 클릭해 보시면 여기 정확히 나와요. 유급일수가 며칠이고 방학 때 그 유급일수는 또 방학 중에 학기 중에 유급일수가 총 며칠이어서 이 금액이 이렇게 나온 거야라고 산출 근거가 명확히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금액이 잘못됐는데 어디서 잘못된지 모른다고 하실 경우에는 여기 시도별 내역을 보셔서 해당 내용의 산출 근거를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아랫부분에는요, 이 사람이 방학 중 제외한 날, 방학 일수가 있죠? 그게 전부 다 줄줄줄 나와요. 이런 것들도 확인하셔서 급여가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급여 명세서도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 공무원과 공무직 급여가 명세서가 좀 많이 좀 다르죠. 하지만 우리가 이 아랫부분에 계산 근거라든지 산출 내역이 잘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 명세서 보시면 호봉과 근무 연수라든지 재직 여부 등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임용이라든지 현직급 임용일 등 같은 경우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수당 공제, 뭐 세금 내역 등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아랫부분에는 수당 계산 근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시간의 근무 수당이 어떻게 지급이 되고 며칠이고 단가가 얼마이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개인 수당에 입력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 운영 수당. 그런 게 개인 수당에 입력이 잘 되어 있는지 여기 명세서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급여 명세서를 보셔도 이 사람의 직종이 뭔지, 계약 기간이 얼마이고, 그다음에 근무 형태가 뭐고, 주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방학 때 근무 일수라든지 그러면 일할 계산이 되잖아요. 그 일수도 여기 같이 표현이 돼요. 네, 그래서 이번 달은 원래 유급 일수가 며칠인데 이 사람이 방학 중에 일할 되는 일수는 며칠이야 라고 여기서 표시가 됩니다. 네, 연장 휴일, 야간 수당, 근로 시간 등이 또 여기에 표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통상 시급도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통상 시급은요. 이 해당 월에 대한 통상 시급이에요. 네, 이 해당 월에 대한 통상 시급입니다. 만약에 연장 근로 수당이 곱했더니 안 맞아. 그 이유는요, 곱했더니 안 맞는 이유는요, 연장 근로수당 같은 경우는 전달의 연장 근로죠? 4월달. 4월달 통상임금 시급을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있는 통상 시급하고 연장 근로 시간 곱했더니 여기 있는 수당하고 안 맞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통상 시급은 전달 거의 통상 시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계산 방법 등이 다 나오기 때문에 교육공무직원 임금 명세서를 특별히 교부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4세대 이전에는 다 한 사람씩 다 교부를 했잖아요. 그렇지만 4세대는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다른 강사들 있죠. 다른 강사들은 임금명세서 교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일용대체직 오신 분들 나이스 안 하잖아요. 임금명세서 드려야 됩니다. 저는 문자로 다 발송을 해드리고 그 문자 내용 캡처해가지고 지출할 때 사실 저는 같이 별도 보관 안 하고 같이 첨부하는 편이거든요. 그거는 담당자마다 달라요. 하는 방법이 다르지만 어쨌든 급여 그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그런 근로자들은 임금명세서를 전부 다 교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실장님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게 세입세출의 관리예요. 얼마 전에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세입세출의 내용에서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 소멸시효가 경과된 거나 보강금의 사유가 소멸되면 즉각 반환하고 정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게 사실 세외는 진짜 돈이 없어야 되거든요. 세금 납부하고 나면 돈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결제 올리실 때 세입세출의 현금 출납원장은 출납원은 행정실장님이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결제를 해야 되는데 뭐 우리 학교 교장선생님은 모든 걸 다 궁금해 하셔가지고 세외도 교장선생님한테 하고 있어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네, 이런 세외 같은 경우는 행정실장님한테만 결제를 다 올리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부담 같은 거 우리가 세외는 정말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재원이 달라요. 개인한테 부담이 돼야 되는 게 있고, 기간이 있고요. 이 모든 게 다 재원이 다르거든요. 교택이 있고요. 학교회계과가 있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관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어떤 학교 세회를 보면요. 통으로 납부를 하더라고요. 교육공무직원, 뭐 사대보험, 건강보험 얼마. 그다음에 뭐 국민연금 얼마. 그렇게 관리를 하면 개개인별로 산출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항상 이제 비통합급여 신청할 때도 그러고 이제 학교에서 기간부담금 지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개개인별로 다 관리를 하게끔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야지 반납 금액을 누구한테 줘야 되는지 어떤 예산에서 잘못됐는지 그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거 좀 확인하셔가지고 네, 납부를 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정상금이 있다면 그런 거를 다 우리가 뭐 정리를 안 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 금액을 뭐 사대보험료로 충당한다거나 아니면 마치 만능 통장처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거기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좀 실장님들께서 많이 좀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근로자들이 퇴직할 경우에는요, 기간제 교사도 마찬가지고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금품 청산은 14일 이내로 하셔야 돼요. 14일 이내로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14일 이내로 지급을 못할 경우에 연장 기일 합의서를 작성하기도 하거든요, 서로. 그런데 이게 그냥 합의했을 뿐인 거지 지연 이자의 지급 의무가 면제할 수는 없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너네 늦게 줬으니까 합의는 하더라도 너네가 늦게 줬으니까 나한테 지연 이자 줘. 그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당은 퇴직하셨다 그러면은 다른 일은 제쳐두고 퇴직자들 수당을 14일 이내에 다 지급하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간제 교사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2월 달에 퇴직금 산정 다 하셔가지고 비통합 2월 달에 신청하시면 3월 5일 날 지급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퇴직금 같은 경우도 다 미리 14일 이내에 연차 수당도 14일 이내에 다 지급이 되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지휘 내용들이 있어서 그냥 하나씩 다 살펴볼게요. 우리가 공무원 급여를 계산하다 보면 갑자기 아무도 이유를 모르는데 무급 계산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할 계산. 근데 아무도 몰라요. 왜 이게 일할 계산됐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근무사항에서 무급 휴가를 썼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이럴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가족 돌봄 휴가 무급 이런 걸로 쓰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근무사항에 가면 웬만한 거 인사 정보들 보실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떤 선생님이 갑자기 우리가 뭐 원래 정급여대로 안 나고 일할 계산이 돼서 감액이 됐어. 그럴 경우에는 첫 번째로 무급휴가 현황 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교육공무지원 병가에 대한 질문이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병가. 병가를 사용하실 때 저는 항상 강조드리는 게 1번. 총 병가 일수는 별도로 산정해라. 네. 총 병가일수 우리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잖아요. 이거 별도로 산정하고요. 두 번째, 유급병가는 또 별도로 산정. 이거를 그냥 같이 보지 마세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유급병가 일수 따로, 총 병가 일수 따로, 각각 따로 하셔야지 안 헷갈려요. 네, 그래야지 절대 안 헷갈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총 병가 일수 안에 유급 일수만 잘 맞춰서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급으로 인정을 해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도 무급병가 기간이 5월달 예시에 보시면 16일부터 24일까지 무급병가를 사용하셨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주휴수당 인정 여부. 여기에 무급병가를 썼는데 한 번도 출근하지 않았죠. 그럼 그 다음 주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다음 주. 네, 다음 주 주휴도 공제가 된다는 것까지 실장님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병가 기간은 따로, 유급병가 일수 따로 각각 계산하셔라.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주유도 놓지 마시고 공제할 상황이 있다면 공제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무급병가가 있을 때는 출근을 해야 주유가 인정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냥 그 교육공무직원 복무제도 안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용전 경력 인정할 때 예시예요. 우리가 채용전 경력 같은 경우는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조리실무사님들이 경력을 갖고 올 때 한 학교 하루하루씩 막 모아서 갖고 오세요. 네. 그럴 때 주의해야 될 게 이 학교의 주간, 우리 학교에서 15시간에 근무했느냐, 어떤 한 A 학교에서 15시간을 근무했느냐, 이틀 이상을 근무했느냐를 찾아야 되겠죠. 똑같이 이 사람은 16시간을 근무를 하셨지만, A 학교에서는 8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고, B 학교도 8시간이에요. 학교장 채용이기 때문에 각각의 15시간이 안 되죠. 그래서 이거는 모두 다 인정이 안 됩니다. 채용전 경력일 때예요. 채용전 경력일 때. 막 이만큼씩 갖고 와요. 막 채용전 경력 인정해 달라고 갖고 오는데 그때 한 학교에서 학교별로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것만 인정이 되는 겁니다. 네, 15시간 이상인 것만 인정을 하셔야 되지. 이렇게 각각 이렇게 입력할 하루 근무한 거 갖고 온다면 그 하루 입력한 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주 15시간이 넘는지 여부로 인해서 경력 인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